박건영 동지 읽어봅시다. 마르크스는 파리에서 저수활동을 하면서도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여하였다. 1844년 8월 28일 마르크스는 카페 드라레장스에서 엥게스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양자는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서로의 뜻이 같음을 확인하고 동지가 되었다. 양자는 이미 이때 노동계급이 역사의 최종혁명의 주체이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엥게스는 이때부터 마르크스의 천재성을 인식하고 마르크스가 연구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평생 동안 경제적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때 파리는 어떤 곳이냐면 파리에는 망명한 독일 프레이션, 망명한 독일 혁명가들과 그 다음에 독일에서 돈 벌러 온 숙련 노동자들이 집성천, 그죠? 이런 집성, 그죠? 집성천이 뭔지 알죠? 독일 출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야.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독일 혁명가와 독일 노동자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야. 이게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야. 여기서 막스가 강의를 했다는 거죠. 혁명적 강의. 막스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혁명적 강의, 프루동도 그러고 많이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엥게스를 만났다는 거예요. 엥게스를 맨 처음에 만난 거는 언제 만났냐면 라인신문 시기에 만났어요. 라인신문 때 엥게스가 경제기사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막스하고 엥게스 만났는데 엥게스는 사장님 아들이야, 사장님 아들. 그래서 그때는 서로 사이가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 막스는 저 자식 무슨 공부도 엥게스는 무슨 대학 나온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뭐 자식이 뭐 아는 척하는데 사장님 아들이 잘난 척하네 이렇게 생각했나 보지. 또 엥게스는 막스가 세상 물정 모르는 박사네하고 서로 그냥 뭐랄까 시큰둥했대요. 근데 파리에서 만나면서 아주 친해져요. 집에도 마르크스의 집에도 와서 같이 토론도 하고 청년 막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걸 재밌게 잘 그렸어요. 그 과정을. 그래서 둘이서 토론도 하고 엥게스를 따라서 엥게스의 아버지 공장이 맨체스터도 가서 1830년대 독일 노동자의 삶 책을 같이 저술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엥게스가 토론을 해보니까 마르크스가 자기보다 똑똑하거든. 그래서 내가 마르크스가 박사기도 하니까 내가 막스한테 평생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엥게스는 사장님 아들이었는데 공장이 몇 개 있었어. 공장이 여러 개예요. 꽤 부자죠. 지금으로 치면 내가 볼 때 한 200억대 재산은 있는 것 같아. 200억대 재산. 재벌은 아니고. 공장이 여러 개 있었으니까 200억대 재산. 그러니까 어때? 용돈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엥게스는 아버지한테 용돈을 많이 받아요. 용돈의 3분의 1을 막스한테 주고 3분의 1은 자기 활동비로 쓰고 엥게스가 바람둥이야. 3분의 1은 술 먹고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는 걸로 썼어요. 엥게스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바람둥이야. 천하의 바람둥이에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돈통, 금고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막스도 주기도 했대요. 어쨌든, 이때부터 엥게스는 막스를 경제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 누구, 박관영 동지, 한계남 동지인가? 이거. 마르크스는 파리에서 독불 연구가 편향된 독일어 잡지 전진지에 기고를 하였다. 그런데 전진은 당시 주로 파리 독일인 노동자들이 모인 비밀 결사 조직 동인동맹의 주관지였다. 마르크스는 비로소 전진에서 급진자유주의자를 완벽히 비판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점차 공산적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훗날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발전하는 의인동맹의 조직원들과 교류하였다. 그런데 의인동맹이 파리에서 비밀 공개에 연루되어 주요 지도자들이 체포되거나 해외로 망명하였다. 이 사건을 여파로 1845년 이후 프랑스 정부가 프로이센을 요구로 수용하여 전진을 폐간시키고 마르크스를 파리에서 추방하였다. 자, 계속해서 이제 아까 나눈데 봉기주의자, 소수 봉기주의자, 소수 봉기주의자. 소수 봉기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소수 봉기주의자들이 아까 보면은 누구라 그랬어요? 봉기주의자. 블랑키. 그래서 이제 블랑키가 봉기주의 조직이 있어. 봉기주의 조직, 이 게제르페라고 그래. 게제르페인데 이 독일의 혁명가들이 이 게제르페의 지부, 그죠? 독일 혁명가 지부의 파리에 지부를 만들어. 이 지부가 무법자 동맹 혹은 추방자 동맹 다 똑같아요. 이것이 다시 또 의인 동맹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기간지에 마르크스가 기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혁명가죠. 독일 혁명가라서 와서 이 독일에 있는 독일 사람으로 구성된 파리의 이 게제르페 지부인 추방자 동맹, 무법자 동맹, 의인 동맹에서 글을 쓰고 강연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이 봉기주의자에서 혁명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제 마음껏 주장하게 되고 이 의인 동맹이 나중에 공산주의자 동맹이 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 동맹에서 바로 이 출범 선언문이 공산당 선언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의인자 동맹에서 봉기주의자들을 쫓아내고 이 공산주의자 동맹을 노동자 혁명 조직으로 바꿨어요. 마르크스가. 이런 투쟁을 했죠. 이런 투쟁을 해서 결국은 또 이 잡지가 폐간되고 마르크스는 추방당하는데 추방당하는 이유가 이 블랑키주자들이 또 봉기를 했어. 비밀 봉기를. 무장 봉기를 했어. 무장 봉기를 했는데 그래서 무장 봉기를 한다면은 그 수천 명 최소 수천 명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십 명이 하는 거. 수십 명. 이 소수 수십 명. 그래서 체제는 바꾸지 못하고 그냥 탄압만 받아. 탄압. 다 잡혀가지고. 그래서 체포돼서 그래서 막스가 열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준비되지 않은 파업도 그러죠. 자 지금은 파업해도 안 적어도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80년대 준비되지 않는 파업을 해. 80년대 1980년대 어때? 그러면 다 잡혀가죠? 그 조직이 어때? 발각이 되죠? 그래가지고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활동가들이 어때? 깜빵 가죠, 깜빵 가거나 뭐 며칠 동안 구를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오면 도망가 버리지. 계속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서워도 도망가. 사상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설리근 투쟁이에요. 이런 설리근 투쟁을 하면 어떻게 돼? 조직이 계속 깨지죠? 조직이 깨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활동가가
활동가가 재생산이 안 돼. 그래서 막스가 이거에 대해 엄청난 불만이 있어요. 막스의 불만. 야, 혁명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고, 대중을 의식화시켜가지고 대중이 준비를 해서 탄압을 받더라도 대중이 그걸 이겨야 되는데 몇 명만 준비되고 대다수는 준비도 안 되는데 괜히 투쟁해가지고 대중들이 피해받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다음에 운동에서 벗어나고 탈퇴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막스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막스가 이 봉기주의자들하고 많이 싸워요. 어설픈 봉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준비된 싸움을 해야지. 권투 선수가 훈련 안 하고 권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겠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산당 선언이 나온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겠어요. 공산당 선언 시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인데 여기에서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뭐야? 부르주아 혁명이죠. 부르주아 혁명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부르주아 혁명이 어떻게 됐어요? 그죠? 로베스피에르의 시기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인민을 위한 정책을 써. 정책을 쓰면서, 급진화가 됩니다. 그죠? 급진화가 돼요. 그러다가 어때? 로베스피에르가 이게 붕괴가 되죠? 붕괴가 되면서 부르주아 정부가 되죠. 로베스피에르 같은 독재자가 못 나오게 어떻게 했어? 이게 3인에서 5인의 집단 지도 체제를 했어. 그러니까 어때? 집단 지도 체제라니까 어때? 자기들끼리 싸우겠죠? 내부 분쟁. 그죠? 그래서 쿠데타가 빈번해, 쿠데타. 쿠데타가 빈번하니까 어때? 민중들은 뭐를 원해? 독재자를 원하죠. 강력한 지배자를 원하는 거지. 독재자. 그죠? 강력한 리더를 원해.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야? 나폴레옹. 그죠? 나폴레옹이 데모를 하는데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 이상 넘어오지 말라 그랬대요. 넘어오니까 나폴레옹이 그 사람들한테 쏘지는 않고 그 사람들 뒤로 대포를 쐈다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이 나폴레옹이 언제까지 가요? 1815년까지 가죠. 1815년에 빈 체제가 생긴 거예요. 빈 체제. 빈 체제는 어쩌면은 반동 체제예요. 반동 체제. 반동 체제는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이전으로 복귀하는 거야. 이전으로 유럽을 복귀시켜요.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는 거야. 왕정 복귀. 이렇게 되는 거야. 전 유럽을 지배했어. 전 유럽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독일 혁명을 하더라도 이 빈 체제, 오스트리아 빈 체제, 메테르니가 수상인데 그 빈 체제를 정복해야 되고 프랑스 혁명을 해도 빈 체제를 정복해야 되고 이 빈 체제가 언제까지 가냐? 1848년 공산당 선언이 나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1848년. 그래서 공산당 선언에서는 자 유럽 혁명이 어때? 각 나라 혁명의 전제 조건이야. 왜?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빈 체제를 타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스의 공산당 선언은 독일,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체 유럽 혁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48년 가기 전에 프랑스에서 1830년에 투표권 확대로
이게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입헌 왕정으로 바꿔요. 이 빈 체제가 반동 체제였잖아요. 그래서 전제군주제로 돌아갔단 말이야. 프랑스 전제군주제. 프랑스 대혁명 이전으로. 근데 1830년에 입헌 왕정으로 바뀌어. 그러다가 1848년에 이 입헌 왕정이 뭘로 바뀌냐면 공화국으로 바뀌어요. 공화국. 이 공화국은 근데 사회혁명이라 그래요. 사회혁명. 왜 사회혁명을 하냐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부르주아 혁명이죠. 이 1848년의 혁명은 어떤 혁명이냐면은 부르주아와 이 시기에는 이미 노동자 계급이 많이 형성됐어. 노동 계급이 힘을 합한 거야. 그래서 사회혁명이에요. 그래서 노동자 출신, 노동자를 대변하는 루이 블랑 이런 사람이 노동부 장관이 되고 그 노동자 실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파리에 국영공장을 만들어. 국영공장이 실업자를 고용해서 월급을 줘요. 이게 사회혁명이야. 사회혁명. 근데 실업자 고용해서 월급 주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 세금으로 월급을 주니까 부르주아들이 싫어하겠죠. 부르주아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세금 내는 사람이 다 싫어해. 자영업자도 싫어해. 야, 내가 세금 내는 걸로 노동자들, 실업자들 월급 준다. 농민도 싫어해. 다 싫어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 국영공장, 실업자 공장을 해산시켜. 해산하니까 실업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폭동을 일으켰는데 여기 진압당해요. 수천 명이 죽어요. 수천 명이 사망한다. 이게 1848년 혁명 상황이야. 공산당 선언이 나왔을 때 그런 상황이에요. 그 파리가 이렇게 되면서 수천 명이 사망해서 이 사회혁명이었는데 이제 그 아까 말한 부르주아와 노동자가 힘을 합친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서 다시 부르주아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부르주아 공화국이 돼서 어떻게 싸우냐면 봐봐요. 부르주아 공화국 세 파가 싸워. 왕정 복고파. 이게 여러분 계급 분석을 잘해야 돼요. 왕정 복고파. 그 다음에 온건 공화파. 그 다음에 급진 공화파. 서로 쌈질을 합니다. 이 쌈질을 해요. 이 쌈질을 하는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나폴레옹 조카가 나타나요. 루이 나폴레옹이 나타나요. 루이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급진 공화파가 왕정 복고파, 온건파, 루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급진 공화파가 먼저 패배를 해요. 쇠퇴를 해요. 그죠? 쇠퇴를. 그러니까 나머지는 누구야? 왕정 복고파, 온건 공화파, 급진 공화파에서 급진 공화파 쇠퇴해. 그 다음에 누가 쇠퇴해? 온건 공화파가 쇠퇴해. 온건 공화파가 쇠퇴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왕정 복고파들이 루이 나폴레옹을 왕으로 만들어요. 루이 나폴레옹을 왕으로 만든다. 이제 루이 나폴레옹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왕정 복고파를 숙청해. 복고파를 숙청해서 군주가 되죠? 전제 군주가 돼. 이런 상태. 전제가 군주가 돼서 루이 나폴레옹이 어떻게 했어? 루이 나폴레옹이 파퓰리스트. 군국주의자.
군국주의자. 그래서 해외 식민지, 그죠? 해외 식민지 쟁탈전을 해. 그러다 누구한테 딱 걸려? 프로이션의 철혈 재상이 누구예요? 비스마르크한테 딱 걸려. 비스마르크한테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게임에 빠져가지고 전쟁을 하죠? 이걸 보부전쟁이라고 그래. 불란서와 프로이션의 전쟁, 보부전쟁. 여기서 비스마르크한테 져요. 그래서 루이 나폴레옹이 포로가 돼서 프랑스는 어때? 다시 공화국으로 돌아와요. 공화국. 온건공화국인데 이 온건공화국이 어때? 프로이션에게 항복을 했어. 프로이션의 항복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파리가 프로이션에 점령해서 프로이션에 점령 당할 위기에 처해. 파리 시민이 어때? 봉기하죠? 파리 시민이 봉기를 해. 이게 바로 파리 꼬밈이 시작이야. 그 파리 꼬밈 시작인데, 근데 파리 시민이 봉기하는데 파리는 어떤 곳이냐면 프랑스에서 가장 급진적인 곳이야. 24개 정도의 구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노동자나 막스주의자나 프루동, 블랑키들이 파리 시의회의 다수야. 파리 시의회의 다수파를 점하고 있어. 그래서 파리가 급진적인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파리 꼬민이 되는 거예요. 파리 꼬민. 파리 꼬민에 봉기한 이유가 너무 웃겨. 파리 몽마르트 언덕 가봤어요? 파리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몽마르트 언덕에 프로이센을 포격할 수 있는 대포를 갖다 놨단 말이야. 근데 온건 정부가 프로이센의 명령에 따라서 이 대포를 새벽에 몰수하러. 그러다가 이 대포를 지키는 시민들과 충돌을 해요. 그런데 이 장교가 병사에게 시민을 죽이라고 명령해. 병사에게 명령을 해요. 발사 명령. 이때 병사들은 어떤 병사냐면, 이때 병사들은 국민방위군이라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야. 동네 사람한테 동네 사람을 죽이라면 쏴 죽겠어? 안 쏴 죽겠어? 누굴 죽여? 차라리 내 친구를 죽일 바에야 저렇게 장교를 죽겠다. 그래가지고 장교를 죽여버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 파리 꼬미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무슨 파리 꼬미면 맨날 무슨 노동자가 어떻고 사회주의가 어떻고 이런 말만 들죠. 실제로 파리 꼬미에 나중에 되고 나서는 그런 게 있었지만, 파리 꼬뮌이 발생한 원인, 배경, 이 배경은 파리 꼬뮌이 왜 일어나냐면 무슨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파리 꼬뮌은 뭐쪽에 민족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모든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라 하더라도 이것의 배경은 바로 대중이죠? 대중혁명이고, 이 대중의 관점은 뭐야? 민주주의와 민족 문제야. 이 파리 시민의 민족 문제, 파리 시민의 그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 1830년도 투표권 민주주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1848년도 투표권 민주주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회주의를 내건 혁명은, 그런 혁명은 없었어. 냉정하게 말하면. 처음에는 다 어때? 민생 문제, 민주주의 문제, 민족 문제예요. 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혁명도 1905년 혁명, 1917년 혁명 처음부터 무슨 사회주의 하자고 한 게 아니야. 쿠바 혁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사회주의 혁명한다고 사회주의를 합시다 하고 대중들은 나를 따르라면 대중이 몇 명 따를 것 같아? 지금 광화문 가가지고 사회주의 혁명할까, 노동자들 나를 따르라면 몇 명이 노동자 따를 것 같아? 그러지 않죠. 사회주의자가 사회주의 혁명을 하더라도 내걷는 거는 대중적인
것, 민주주의 문제나 민족 문제, 민생 문제를 내고 이게 혁명의 과학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다 이렇게 일어났던 거야. 그래서 파리꼬미 된 거. 그래서 파리꼬미까지 우리가 얘기했죠? 이게 간단하게 이제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빨리빨리 보면 되는데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에 합시다.